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3시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시즌 마지막 회 미국이란 북한이란 무엇인가 시작해서 지난 시간 3시즌 첫 회 중국이란 무엇인가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외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요거까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모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교관 후보자들을 또 직접 가르치고 계시고 미국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미국 정치에도 많이 밝으시고 미국에 또 아는 분도 많으신 이런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 연구부장으로 계시는 김현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코로나에 날도 춥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참 사실 우리 한국 국력이 많이 성장은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중견국 이상의 국력을 갖고 있는데 뭐 경제적으로는 뭐 세계 10위권의 대국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외교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교수님 직설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외교란 무엇인가요? 외교란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말로 하는 전쟁.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클라우제비츠 유명한 전략가죠. 전쟁론을 네, 저술한 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외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제 정세에서 매우 심각하고 첨예하게 추진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그 중심은 국익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가의 어떤 외교 전략을 짤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렇죠. 뭐 국가 이익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 국토를 보호한다든지, 뭐 통일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런 것을 국가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틀을 만들고. 네. 외교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정책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일 끝자락에 있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말하면 창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교가. 제일 일선에서 외교관들이 또 외교하는 국가 수장들이 만나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들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들이 쭉 와가지고 국가 이익에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싸우게 되는 게 외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은 제가 수긍이 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요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은 뭐 초강대국 그리고 이제 중국은 또 미국을 바짝 쫓아가는 또 다른 강대국. 그다음에 뭐 유럽에 있는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전통적인 또 일본도 포함될 수 있는 이런 강대국들이 있고 또 우리 같은 또 중견국이 있고 나라마다 조금 국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외교를 어떻게 할까? 외교력 요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당군 할아버지는 한국을 여기다 세우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여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저희 대한민국이 만약 유럽에 있었으면 저희는 거의 유럽을 휘어잡을 수 있는 국가예요. 국력이. 근데 하필이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옆에 두고 일본을 옆에 두고 네. 러시아도 위에 있고 또 북한하고 또 갈라져 있고 또 미국이 또 저 태평양 그렇죠. 또 한미동맹으로 있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힘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치로 보면은 네, 이미 네. 강대국에 돌아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의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저는 중요하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하는 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국가는 외교를 일단 아주 기민하게 해야 돼요. 스마트 디플로머시.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의 외교 역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 국가들은 뭐 그 하드 파워도 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외교력을 통해서 국가 이익을 증대하려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외교에. 그래서 그러한 강대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외교를 여기를 집중을 시켜야 된다. 네.
스마트한 외교. 예. 또 하나는 아주 첨예한 외교해야 돼요. 첨예한. 예. 어. 더 치열하게 해야 돼요. 아하. 남들보다. 어. 저는 그거를 아주 시비어한 외교라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아주 은밀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아, 은밀한. 그러니까 강대국인 미국은 우리의 안보 전략은 이거야 하고 딱 까발려요. 예. 알아도 상관없어 남들이. 그렇죠? 우린 강대국이니까. 예, 예, 우린 예. 밀고 나가는 예. 거예요. 근데 한국과 같은 나라는 다 까발리면 안 돼요. 당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외교도 그 뭐 강대국들한테 당하지 않는 이중적인, 삼중적인 그런 아주 은밀한 외교, 시크릿한 외교. 아, 3S네요. 예, 3S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약간 우리 교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여쭤보는데 지금 이제 세 가지 기준 3S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마트, 시비어, 시크릿시. 우리 한국 정부, 지금 우리 정부 그리고 이전에 또 정부들 봤을 때 교수님의 이런 세 가지를 충족한 걸 100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 보세요. 일단 뭐 학자로 써보실 때. 글쎄요. 뭐 한 C학점 정도? 아이고, 아이고, 아주 박하시네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한국의 인구나 네. 아니면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러한 강대국들, 선진국들 뭐 유럽 국가들은 뭐 그렇게 강하다고 보진 않는데 적어도 미국이나 중국의 외교력과 경쟁하려면 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더 우리가 외교력을 늘리려면 정말 외교력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나가서 외교 현장에서 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뛰는 인력 자체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뭐 밤을 요새 세상에 밤새고 일하라 그러면 정말 큰일 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네. 중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외교 역량이나 어떤 외교 전략을 뛰어넘는 전략으로 그렇죠. 구사를 해야 예, 돼요. 예. 그런데 아직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 보이지는 아닌 것 않습니다. 같다. 아하. 뭐 이제 특히 이제 외교관 후보자들을 또 키우시고 또 이제 외교관들을 좀 접하시는 기회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아마 더 저희 일반인들이 또 못 보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바이든 행정부 뭐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쪽을 조금 보겠습니다. 현실 세계로 조금 와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면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도 하고 약간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예측을 좀 하려면 지금 도대체 바이든 당선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요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그 토니 네, 블랭컨 토니 블링컨. 이 뭐 국무장관 후보자 이제 나왔고 국방부 장관도 뭐 후보자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미 이제 임명이 된 상태인데 지금 미국 이 대외 정책의 실세 누구라고 보세요? 뭐 지금 나와 있는 블링컨하고 설리반이 실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리반은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 네, 예. 뭐 제이크 설리반은 그 일단은 그 지금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보좌관을 했고 네, 오바마 때는 국가안보 부보좌관까지 했고 옮기면서 그 빈자리 즉 바이든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설리반이 이제 토니 블링컨의 후임으로 들어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토니 블링컨과 제이크 설리반이 이제 그 바이든의 최측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 국무장관 후보로 올랐었던 사람들 뭐 수잔 라이스 네. 수잔 라이스는 이제 국내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 네. 위원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상원에 있는 뭐 크리스 쿤즈, 크리스 머피 이런 의원들. 아주 민주당 상원의원들 상당히 리버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는 뭐 저희가 다 아는 뭐 커트 캠벨 오바마 정부 때 이제 동아태 차관보를 네. 지냈고 그리고 일라이 레트너 상당히 중국 정책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커트 캠벨과 일라이 레트너가 2018년도에 Foreign Affairs에 쓰인 글인 그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즉 재앙 없는 경쟁이라는 글이 이 워싱턴 D.C. 정책 서클 내에서의 어떤 대중국 정책을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글이에요. 아, 그 중국을 겨냥한 글인군요. 네, 그러니까 대중국 강경 정책으로 워싱턴 D.C.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중요한 글입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도 많이 쓰고 했는데
정책 서클에 쓴 이 사람들이 처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중국 강경 정책을 주장을 할 걸로 보이고 또 중요한 사람들은 뭐 에브릴 헤인즈 지금 D&I 국장으로 간 정보 측면에서 상당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중국 관련돼서 뭐 정보 관련 첩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세프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아주 강경하게 다뤄줄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 뭐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자리에 임명된 사람들과 함께 뭐 공식적인 자리에 가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면면을 보면 일단 대외 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한테 또 궁금한 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체로 나오는 얘기라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이 쓰신 이 보고서 굉장히 참 재밌게 흥미롭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 이 보고서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한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리비아 모델에 가까운 그러니까 선 비핵화 그래야 보상을 후 보상한다. 이런 어떤 강경한 입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고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은 이게 비핵화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군비 통제 혹은 핵 군축 이쪽으로 가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좀 동결시키자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다른 입장은 그 중간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볼튼이 얘기했던 그런 일괄 뭐 프론트 로딩이라든지 뭐 선비핵화 후보상 이거는 이제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워싱턴 DC에서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은 동시적 그리고 단계적 단계죠. 요 두 개는 아마도 바이든 정부가 뭐 누가 들어서든지 이렇게 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거의 소수 의견으로 거의 이제 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소위 이제 군비 통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미소 간의 군비 통제를 했듯이 뭐 전부 핵무기를 니네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냥 너네 요만큼 줄여 우리도 요만큼 줄일게 끝. 그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그런 스몰 딜이에요. 그러면은 최종적인 검증도 안 해요. 검증도 없고. 예. 근데 이제 이 모델을 얘네가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게 뭐 다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검증을 왜 안 하자 그러겠어요. 검증을 하자, 그래야겠죠. 라이트하게 하자, 예, 세게 예. 하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너네 요만큼 줄여, 우리도 요만큼 줄일게. 끝. 그리고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이제 스몰 딜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거의 그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밖에 웨비나하고 이제 캠프에서 거의 빠지는 분위기예요. 어떤 정부와의 어떤 자리에는 좀 못 가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블링컨이나 아니면 설리반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후속 조치로 이제 앉을 그런 대북 실무를 담당할 사람들이 네. 어떤 스타일이겠느냐를 생각해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전통적인 외교를 강조를 하죠. 전통적인 외교다. 예, 깐깐하게 실무 협상 중심으로 그리고 JCPOA 모델을 적용하겠다. 이란 핵 합의. 네. 예. 근데 JCPOA는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결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단계적 그리고 스몰 딜. 네. 근데 이게 북한하고 이란 핵이 너무 틀려요. 그렇죠. 예. 상황이 뭐 다르게 네. 수준이 다르잖아요. 지금 네. 북한이랑 이란은. 이란은 우라늄 농축만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없애고 우라늄 숫자만 줄이면 돼요. 음. 근데 북한은 지금 다 가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다 적용을 하겠습니까? 플루토늄도 있고. 네, 예. 핵탄두도 있고 뭐 ICBM 뭐 이란 핵 합의 때는 ICBM 빠졌지만 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당연히 ICBM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JCPOA에서 북한에 적용될 때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거는 검증 문제입니다. 그 IAEA 사찰단이 북한 들어가서 니네 이만큼 있어? 얼마나 동결시켰나 한번 볼까? 쭉 훑어보는데 북한이 과연 그걸 받겠는가? 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정확한 윤곽은 또 시간이 지나야 뭐 이제 또 상원의 인사청문이라던가 이런 걸 또 겪어야 되니까 통과를 해야 되니까 봐야겠지만
일단 교수님 보시기에 소수 의견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적으로 비핵화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핵 군축을 통한 어떤 동결 이런 걸 주장하던 사람들은 거의 이제 지금 그 진영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은 거는 그렇다면 뭐 이란 핵합의 모델 그거를 주장하는 그룹이 있긴 있지만 이게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것도 조금 불투명해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이제 블링컨 이 지금 국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사실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이란 핵합의 모델을 굉장히 그 강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또 쉽지 않다면 어떤 길이 남아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야, 저 미국하고 실무 협상 해봤자 별 소득이 없겠다 음, 싶으면 과거에 북한이라면 핵실험하고 ICBM 쐈을 거예요. 그랬죠. 예. 특히 그 오바마 정부 1년 차에 북한이 마구 쏴대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뭐 핵 쏘고 ICBM 음, 쏘고 했는데 물론 이제 당시에는 김정은이가 그 권력을 계속 승계받고 있는 과정이었기 네. 때문에 북한 내부 상황으로 보면 미국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북한 내부 정권 김정은의 정권 공고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상황은 북한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 홍수, 경제 네. 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장마당에서 북한 정권 만약 지금 ICBM 쏜다고 해보세요. 핵실험 한다고 해보세요. 음, 장마당에서 아마 원성이 자자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거처럼 도발, 이른바 군사적인 도발, 요거는 북한의 선택지로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과연 레드라인을 넘는 핵실험이나 ICBM을 북한이 할 수 있겠느냐? 음,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음, 근데 실무 협상을 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계속 강화된다. 음, 그러면 당연히 북중 간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네, 그럼 중국이 또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실무 협상이 안 되고 그러면 북한에게도 제재하고 중국도 또 세컨더리 제재하겠죠. 음, 그럼 북중이 가까워지겠죠. 네, 그러면 북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두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지금 답변에 제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던 걸 미리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조금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조금 봐야겠지만 지금 말씀을 듣다가 약간 걱정이 드는 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이른바 전략적 인내 네. 해가지고 북한과의 어떤 대화 협상을 다 그냥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오히려 그거를 틈타가지고 핵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분명한데 혹시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 이른바 2.0으로 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이게 클린턴 3기 같은 바이든 행정부가 좋은데 이 오바마 3기 같은 행정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금 우려가 있네요. 어, 아무런 외부의 다른 요인이 없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바이든의 실무 협상은 깐깐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함부로 도발을 못할 상황이에요. 어쨌든 실무 협상에 들어갈 것이고 실무 협상 했는데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실무 협상 없이 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제재하고 제재 중심으로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북한 문제가 또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안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예. 하나는 한국 정부 역할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바이든 정부는 한미 동맹이 훼손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북 관계 정도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풀어질 가능성이 어느 있다고. 정도는 네. 한계는 있지만 네,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인도적 지원 같은 네. 거라든지 뭐 기타 아주 뭐 초기 단계의 제재 면제 수준에서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네. 만약 그걸 북한이 받는다면 네. 그러면은 뭐 그래도
뭐 전략적 인내의 3.0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 요인은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건데 북한이 도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네, 근데 그 가능성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2017년도 때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가 군사 작전을 실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코피 북한도 터트리기 그렇고 전략 이런 예,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다 당시에도 북한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유도했다? 네. 어, 한반도에서의 긴장 국면을 극대화시켜서 음, 극대화시키면은 분명히 한국이나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네, 이거 안 돼. 한반도 안정이 중요해. 네, 예, 그러면 안정 국면으로 바뀌게 되면 그건 대화 국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지금 국내 정세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한다면 음,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음. 저는 긴장을 극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른바 벼랑끝 전술이라는 게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그 당시 정말 무력 사용 왜 하면 안 되지? 핵 왜 안 쓰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 아까 초기에 그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바이든은 무력 사용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 최후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음, 음. 북한 입장에서는 뭐 제재 정도야 하고 도발을 극대화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조금 이제 어려운 방향으로 한번 지금 이제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뭔가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끌고 가기보다 뭐 실무 협상이 좀 여의치 않으면 그냥 한국을 통해서 조금 북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거죠. 자, 그 수준이 어느 정도겠냐? 만약에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그러면 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해주려면 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물론 이제 된다. 미국이 가서 이거는 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뭐 면제 사항이다 하고 할 음,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하기에는 너무 뭐라 그럴까, 예, 그 사업이 크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될 거예요. 음.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하나 풀려버리면 네. 지금 바이든 정부는 실무 협상에서 제대로 안 되면 제재를 엄청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대북 제재, 대중국 제재까지. 네. 근데 개성하고 금강산을 풀어버리면 제재의 구멍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효과가 반감된다. 예,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부분, 즉 북중 간의 어떤 그 중국을 제재를 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는 건데 남북한 간에 그러한 제재의 구멍이 뻥뻥 뚫려 버리면 중국에게 너네 북한 지원하지 마, 안 그러면 제재할 거야라고 말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네,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제재의 면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 음. 하는 거는 아마 그 바이든 정부도 한국 정부하고 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데요. 정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제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내년 2021년을 예측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뭐 코로나 상황의 경제의 어떤 그 인종 같은 문제, 국론 통합 문제 이런 경제적인 그러니까 대내적인 사안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중국 정책, 또 동맹 정책 이런 사안들이 많아서 이란 핵합의 보건 문제도 있고 뭐 기후 변화도 있고 사실 북한 이슈가 크게 관심 못 받을 거다. 상당히 뒤로 밀릴 거고 인사청문회 거치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 하다 보면 뭐 여름 다 되고 지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을 통해서 북한을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그 내용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북한에서는 또 가만히 있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시작을 하고 아직까지 정책 리뷰 중이고
또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그리고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느냐를 봐야 된다고 봐요,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예, 예. 지금 제가 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낮아요. 네. 우선순위에서 낮고 뭐 실무 담당자 결정되고 뭐 일단은 동맹 강화가 최우선이니까 한일 관계 회복, 한미일 공조 회복 이게 다 끝나야 아마 미국은 대북 정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한일 관계 회복하세요 네. 하면서 뭐 일종의 뭐 압박 아닌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한미일 공조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재가동하고 그걸 바탕으로 북한과 맞설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내년도 뭐 한 여름 정도 빨라야 그 정도 돼야 이제 북한하고의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북한 간의 그러한 어떤 남북 뭐 경협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북한이 안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전략적 인내 3.0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고강도 도발로 또 맞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도발로 갈지 안 갈지 두고 봐야죠. 고민은 하겠지만 네, 그럴 네. 가능성은 커진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뭐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김정은도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뭐 이전처럼 도발을 감행해서 과연 자기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과거에 했던 것들을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에 다시 속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사실 좀 있습니다. 이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 이른바 이제 악마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왜 그러느냐, 뭐 이거는 좀 짐작은 좀 합니다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북미 사이 핵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이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쟁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긴 했지만, 그런데 일정 부분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극한 전술로 맞서면 또 일종의 달래기를 한다고 할까, 뭔가를 또 주면서 또 대화 협상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북한을 왜 미국은 좀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안 바라보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만, 미중 관계라는 틀에서 볼 때 지금 북중이 굉장히 붙어 있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자면 북중을 좀 분리시키는, 이른바 디커플링 시키면 미국으로서도 대중국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 정도로 가 있는 일종의 대중국 견제 혹은 포위망을 더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왜 미국은 그런 걸 안 하느냐라는 생각, 궁금증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미국 사람들은 북한을 너무 잘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지금 북한을 보고 그런 북한을 또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2017년도에 그 트럼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나온 반응이 뭐였냐면, 첫 번째, 정말 우려스럽다. 두 번째,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세 번째,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라면 북한이죠.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당시 미국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중 디커플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는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북중 디커플링을 하고 북한이 미국 쪽으로 가는 걸 중국도 가만히 냅두지를 않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북한 역시 미중 사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외교를 합니다. 항상. 그거는 이제 사실 김일성 주석 때 당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이른바 양다리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북한의 국익을 또 최대화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 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외교란 차원에서 볼 때 뭐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하죠. 그래서 뭐
일례로 들어보면 2006년도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네, 예. 북한이 왜 그 안보리 해가지고 중국의 안보리에서 북한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제재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 2007년도에 북미 간에 북한하고 미국이 제네바인가에서 아주 은밀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육자회담이 열리고 있었을 텐데 2.13 합의를 은밀히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가 너네 때리니까 이 자식이 미국으로 붙네. 2009년도 핵실험을 하고 나서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핵 포기하는 거는 김정일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리고 4개월 만에 북중 관계를 정상화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북 정책 3개를 3불 정책이라. 3불 정책. 하나는 그 불혼, 그러니까 노 KS, 혼란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뭐죠? 그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핵, 핵이 없.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게 3순위로 쭉 내려가요. 중요한 거는 한반도의 안정이고 중요한 건 북중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이 항상 도발을 하고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이 개입을 하면 북한을 보호해주고 미국이 멀리 있으면 북한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트럼프가 막 대화하고 정상회담 하니까 시진핑이 막 몇 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는 북중 디커플링을 해서 뭔가 미국 중심으로 한미동맹 중심으로 뭔가 남북한 간에 어떤 성과를 이뤄보자 하고 생각을 했었고 그 얘기를 미국 전문가들한테 많이 했는데 실상 해보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중국도 가만히 안 냅두고 북한도 이 미국하고 했더니 미국이 돈 줄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돈은 또 중국에서 나오니까. 그래도 조금 저는 그래도 아쉬운 게 그럴수록 미국이 좀 더 세게 땡겨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뭐 북한도 사람 사는 나라고 북한이라는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 개입 정책, 인게이지먼트, 소위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정책에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정책이 제대로만 추진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자본이 들어가고, 그렇죠. 정보가 들어가고, 접촉을 하고, 북한 사회가 바뀌고,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북한 정권이 너무나 디펜스를 잘해요. 돈은 들어오고 정보는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있어요. 이른바 이제 모기장을 워낙 촘촘하게 잘 쳤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 개혁 개방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백두혈통에 대한 신비주의, 너무나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 공고화를 위해서 거짓말도 많이 쳐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혁 개방이라고 외부 정보를 북한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접하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햇볕 정책이란 정책은 문제가 없지만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추진이 안 되고. 효과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그러니까 거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북한을 바꾸고 싶고 민주화를 익히고 싶고 저 독재 정권을 없애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미국도 약간의 뭐라고 할까, 참 안 되네. 이런 약간 답답하고 약간 이런 느낌일 거다. 이런 제가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도 그 이전에 그 대북 정책을 담당하신 분하고도 한번 점심을 먹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래요. God bless Korea. 참. 자, 현안은 지금 당장의 현안은 아닙니다만 북미 관계 전망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또 여쭙고 요 주제는 마무리라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지금 일부 이제 통일부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역 협력 그리고 코로나 지원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직은 반응이 없지만 여기서 궁금한 게 백신이 지금 나와서 이미 접종에 들어간 나라들이 있고 우리도 늦어도 내년 봄엔 들어갈 것 같은데 북한도 백신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직접 지원이건 코백스 같은 국제 협력 체제를 통해서건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서 혹시 미국이 조금 안 돼라고 대놓고 말은 못해도 좀 소극적이거나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남북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까지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이. 바이든 정부는 특히 어느 정도 대북 정책에서의 한국 정부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북 정책에서의 어떤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거는 한미 동맹이 삐걱거리는 거고 이건 중국이 너무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즉 뭐 북미 관계에서는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뭔가 남북 관계에서 만회시켜서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을 좀 세워주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인도적 지원, 특히 백신 같은 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거 왜 여쭤보냐면 지난해 겨울이었죠. 우리가 이제 독감 예방 백신, 독감 백신을 지원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기를 했고 나중에는 북한이 한참 기다리다가 안 받겠다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당시에 이제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가 워킹그룹이란 걸 통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좀 내켜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나중에 나왔던 얘기라서 여쭤봤던 건데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노이 회담이 실패된 다음에 예. 김정은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 전에 완전히 대화포로 쫙 포진하고 빵빠레 울리고 하노이 갔는데 음. 하노이에서 실패하고 그거 뭐 북한 주민들, 북한 엘리트 다 알잖아요. 망신이었죠. 대망신. 그 이후에 북한의 외교 안보라인은 다 강경파로 네. 바꿀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바뀌었고 지금 분위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대미 적대적으로 보는 그런 인사들, 강경 인사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한국이 백신을 보내든 인도적 지원을 하든 그거 다 안 받습니다. 지금 상황. 자, 그런데 역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촘촘한 대북 제재, 올해 큰 물 피해가 컸고 아직도 이제 복구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한 것 같고 북한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탈출구가 안 보이고 그렇다면 일부 강경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냐면 북한을 지금이야말로 더 조일 때다. 대북 제재 더 세게 하고 코로나 백신 같은 것도 사실은 굳이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 북한을 더 옥매야 결국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손 들고 나올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누가 이제 나설지 봐야겠지만 뭐 그런 강경파도 일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선회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저희가 그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했고 실제 그렇죠. 뭐 제재를 엄청나게 강하게 뭐 추진을 해본 적도 있고. 네. 근데 북한 정권은 살아남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회라는 것이 뭐 이제 시스템, 북한 정치 시스템도 공고화됐을 뿐더러 지금 북한 사회라는 것이 물론 장마당이 있고 돈을 알기 시작을 했고 뭐 한국이 어떻더라, 뭐 미국이 어떻더라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백두 혈통에 대한 충성도는 여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김정은 정권이 뭐 붕괴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뭐 이전처럼 급변 사태로 번지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네. 왜냐하면 그 정치 시스템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김여정이든 아니면 제3자든 정권을 내부적으로 뭐 유연하게 넘기겠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때다라고 아무리 해도 제가 보기엔 북한 사회나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지금 견고하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그 정도 생각은 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요거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하늘 아래 태양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죠. 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실 수 있는데 태양은 하나입니다. 이 지구에도 초강대국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지금의 갈등 수준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할까 좀 전망을 해보시면. 그 트럼프 정부의 중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트럼프 이전에는 미국이 아주 나이브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국이고 중국의 경제를 시장 경제화시키고 WTO도 1999년도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중국의 경제 체제를 자유 경제 시장 경제화시키면 북한 정권이 공산당이 바뀔 거다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대중국 정책을 임했는데 네.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은 예, 예. 계속 뭐 기술 절취하고 뭐 지적재산권 남용하면서 점점 따라오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되겠다. 다 그냥 때려버려. 뭐 무역 지금, 예. 제재하고 뭐 관세 매기고 엄청 때린 거예요. 화웨이 뭐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바이든은 그런 거는 인식을 해요. 트럼프가 그랬다. 중국이 정말 못됐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 방식은 네. 트럼프 방식은 아니지만 네, 중국에 대한 문제 의식은 맞다. 그렇죠. 아. 지금 바이든은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오바마 때처럼 나이브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처럼 막무가내는 아니다. 즉 중국이 못 따라오게 중국을 때려야 될 때 때리고 중국이 속임수를 쓰는 건 적발해서 때리겠지만 트럼프처럼 목소리만 크고 효과 없는 때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이든. 근데 정말 이제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 바로 그 지점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미국과의 그래서 동맹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우리 내부에 있고 아니다. 경중안니다. 이게 중국과 지금 우리가 경제 관계가 얼마나 얽혀 있는데 중국과 너무 맞서는 건 안 된다. 물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히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우리 국내 매체에 함께 갑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두 가지 면에서 걱정이었거든요. 이제 함께 가자. 어느 순간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우리 맞설 건데 한미 동맹 아니냐? 같이 가자. 아주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나한테 줄 서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뭐 그 안미 경중 그건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경제 무역 이슈를 미국은 국가 안보적 이슈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화웨이. 예. 5G, 6G는 향후 미래의 어떤 미국의 군사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연안에 미국의 군함을 점점 접근시켜서 중국의 팽창을 막고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예. 지금 전부 다 무인화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무인화해서 군함을 깔고 들어가려면 6G, 5G가 매우 중요한 군사 기술이 되는 겁니다. 화웨이 안 쓰겠다는 거 우리가 미국 기술을 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냐 안보냐를 구분을 가지고 미중을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이슈 전방위적인 이슈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과 경쟁을 하려고 할 거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점점 지금보다 많은 이슈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동맹국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바로 그 지점이죠. 이제 앞서 우리가 앞부분에 외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교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특히 3S 스마트 해야 된다, 시비어 해야 된다, 아주 치열해야 한다, 그리고 시크릿 해야 된다, 약간 좀 은밀한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또 볼 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 전략을 또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궁극적인 이게 이제 또 그 북한 문제도 연결돼 있는데 좀 우리가 교수님이 좀 의견을 주신다면 2030년, 35년이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한다. 뭐 이런 예측들이 그렇죠. 계속 나와요. 얘기 나오죠. 그런데 GDP는 국가의 능력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했다고 중국이 바로 패권 국가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깔아놓은 동맹, UN, WTO 또 뭐 국제 체제, 갖가지 예. 미국의 소프트 파워, 문화, 첨단 기술 예. 이런 걸 중국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끝나려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한 50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50년 동안 그러면은 우리가 넋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50년 동안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테니 미리 중국 편을 들자 이것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은 어쨌든 지금 패권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국이 민감해하는, 즉 사드 이후에 경제 보복이 올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중국이 너네 이거 하면 우리 보복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군사안보동맹에 가입하지 말라, 그런 건 우리가 함부로 가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이 그럼 또 계속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입해라라고. 미국 내에서는 그 이미 사드 이후에 경제 보복 이후에 한국이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또 한 번 사드 배치와 같은 거를 미국이 한국에게 압박을 했을 경우에 한국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중국이 때리니까. 뭐 사실 우리가 경제 보복 당할 때 미국이 그냥 거의 방관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정 힘들면 하지 마. 그래서 동맹이 약화되는 거 우리도 원하지 않아. 원하진 않는다. 그럼 동시에 한국은 어떤 목소리를 내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죠. 야, 사드 배치하고 경제 보복 당했을 때 미국이 뭐 했어? 그렇죠. 예. 뭔가 좀 어시오런스 안보 예, 제공을 예, 해줘. 예. 근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주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기타 동맹국들과 함께 미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뭐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방법은 아니냐. 있어야 지금 된다. 미국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아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그거였는데 대한민국이 사실 이 동북아 여기가 아니라 아마 지구상의 뭐 유럽이라던가 웬만한 곳에 났으면 참 떵떵거리고 살만한 나라인데 워낙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도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어렵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뭐 이름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이른바 쿼드 플러스 알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건데 이름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바뀌겠지만 결국은 뭐 같은 맥락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한국 들어와라. 하여간 뭐 너네가 못하는 거는 뭐 알겠다.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중국 우리가 견제하고 포위하는데 동맹이니까 들어와라. 할 때 그러면 교수님은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들어가고 싶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 중국이 이미 그러한 군사적 부분에서의 어떤 중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에 한국이 가입할 경우에 또한 뭐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인도 태평양 전략 경우에도 신남방 정책과의 어떤 협력 정도로 한미가 그 조정을 해 서로 나와 있기 양해한 때문에 상태인데. 예.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뭐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부분에서는 한국은 좀 아마 그런 좀 굉장히 조심할 지양할 거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군사적 부분에까지 가입을 하느냐 가입을 안 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네. 지금 한반도는 중국 대륙에 속해 있어요, 지리적으로. 근데 우리가 즐기고 있는 질서나 규범이나 자유나 이런 거는 다 미국과 더 가깝단 그렇죠. 말이에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는. 발은 중국인데 몸은 중국인데 머리는 미국이에요. 자꾸 이거 미국 갈등이 헤어지면 우리는 찢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에 그냥 순순히 빨려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을 직접 자극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안보 체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 결론은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3S 외교 원칙 이게 정말 절실하다. 뭐 이런 또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이야기라 주제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이든 진영은 또 어떤 움직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봐야 돼서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좀 제법 긴 시간인데요. 정말 말씀 성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